중국이 20년 동안 1조 달러를 퍼부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작년부터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이 조용히 채우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가 창설됐습니다. 카자흐, 우즈벡, 타지크, 키르기스, 투르크멘 5나라가 같은 날 한국으로 옵니다. BBC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중국 1대1로 20년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판을 뒤집었을까요? 2000년대 초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로가 없는 나라에 도로를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철도가 없는 나라에 철도를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빌려줄 테니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1대1로입니다. 중국이 육로와 해로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하나로 잇겠다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좋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인프라를 지어준다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중국 돈으로 중국 기업이 수주합니다.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옵니다. 중국 인력을 실어 나릅니다. 공사가 끝나면 청구서만 해당국 몫으로 남습니다. 처음엔 무이자 대출로 도로를 깔아줍니다. 5년 뒤엔 그 도로의 통행료가 중국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게 1대1로의 진짜 얼굴입니다. 현지에는 일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일거리가 생겼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에서 온 인부들이었습니다. 정작 그 나라 청년들은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빚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을 보겠습니다. 1대1로에 참여한 결과 지금 이 나라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78% 수준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78%를 빚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인구 7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규모입니다. 타지키스탄은 더 심각합니다. 이 나라의 외채는 GDP의 약 40% 수준인데 그 절반가량이 중국에 진 빚입니다. 실제 대중국 부채 비중이 GDP의 약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 타지키스탄은 파미르 고원 일부를 중국에 넘겼습니다. 약 1000에서 3000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차관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영토를 이양한 겁니다. 나라 빚을 갚는 방법이 영토였습니다. 빌려줄 때는 친구, 못 갚으면 나라 땅부터 가져간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패턴이 중앙아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오스는 철도 사업 후 중국계 기업의 전력망 운영권을 사실상 내줬습니다. 스리랑카는 항구를 99년조차로 중국에 넘겼습니다. 파키스탄, 잠비아, 몰디브, 이름은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빚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나쁜 거래였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돌아선 이유는 단순히 빚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돈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돈은 빼앗겨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땅은 빼앗겨도 언젠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손댄 건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들의 언어와 역사, 그러니까 정체성이었습니다. 2020년 8월의 일입니다. 중국 교육당국이 조용히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학교에서 몽골어 수업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부터 시작해 정치, 역사 과목 순서로 중국어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몽골어로 배우던 수업을 이제부터는 중국어로 배워라, 그 말이었습니다. 9월이 되자 내몽골 곳곳에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는 간단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언어를 가르칠 권리를 달라고요. 내몽골 자치구에는 약 580만 명의 몽골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치구 전체 인구의 80%는 한족입니다. 수적으로 이미 밀린 상황에서 언어마저 빼앗기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역사 공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기스칸,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몽골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칭기스칸과 원나라는 이제
몽골의 역사가 아닙니다.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기는 유목제국의 역사가 어느새 중국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을 빼앗기면 역사가 사라집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그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중국이 원한 건 그겁니다. 경제 보복도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몽골 정부가 달라이라마를 초청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물입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경 수수료를 갑자기 올리고 양국 간 회담을 연기했습니다. 몽골은 내륙국입니다. 수출입 물자가 드나들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을 통해야 합니다. 중국이 국경에서 조금만 불편하게 굴면 몽골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91%가 넘는 나라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중국은 보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1대1로로 도로가 생기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현지 청년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동네에 일자리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공사 현장을 가득 채운 건 중국에서 넘어온 인부들이었습니다. 장비도 중국 것, 자재도 중국 것, 인력도 중국 사람. 공사대금 청구서만 이 나라 몫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계약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청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교과서에서 자기 역사가 사라지고 신앙 지도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당하는 경험은 계약서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은 세대를 넘어 쌓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국민들이 중국에 등을 돌린 건 단순히 부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아닌 두 나라 사이에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실크로드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모르는데요. 1937년 겨울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집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1937년 9월이었습니다. 소련 최고 권력자 스탈린이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인이 일본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17만 2천 명의 삶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짐을 쌀 시간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고 쌀 몇 줌과 낡은 이불 하나만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연해주 풍경이 조국 땅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기차는 화물칸이었습니다. 사람을 싣는 칸이 아니라 석탄과 짐을 나르는 그 칸이었습니다. 난방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9월이었고 열차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6,400km를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런던까지 직선 거리보다도 먼 거리입니다. 열차가 멈춘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집은 없었습니다. 우물도 없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17만 2천 명이 첫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황무지를 집으로 바꿨습니다. 사막에 벼를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약 5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약 20만 명, 카자흐스탄에 약 10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지에서 의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사업가가 됐습니다. 현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몸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두 세계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모르는데요.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코이카가 타지키스탄 오지 마을의 전력망을 깔 때 현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고려인 3세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계약서보다 먼저였습니다. 중국은 이게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중국이 20년 만에 배운 셈입니다. 사막에 별을 키운 사람들이 90년 뒤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됐습니다. 고려인 이야기는 그냥 슬픈 역사가 아닙니다. 2025년 카자흐 리튬 19조와 연결된다는 게 진짜 반전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돈으로 이 관계를 살 수 없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중국이 돈으로 중앙아시아를 묶어뒀다고 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몽골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몽골이 한 해 동안 수출하는 물건의 91.4%가 중국으로 갑니다. 석탄이랑 구리 같은 자원인데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골은 내륙국이라 바다가 없습니다. 물건을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국경을 통과해야만 밖으로 물건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몽골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몽골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와 더 가까워진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고요. 한국이 82%였습니다. 중국은 3%였습니다. 수출의 91%가 중국으로 가는데 국민의 82%가 중국이 아닌 한국 쪽으로 줄을 서겠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수치 보고 머리를 극적이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 논리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밥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3%를 받고 아무런 경제적 강제력도 없는 나라가 82%를 받았습니다. 돈으로는 사람 마음을 못 산다는 겁니다. 중국이 20년 동안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실제 계약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북쪽에 바케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리튬 광구가 발견됐는데요. 추정 사업 규모가 19조 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이 그것도 19조 규모로 묻혀 있는 겁니다. 이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우선권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SK 에코플랜트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붙여 있는 리튬 19조, 그 첫 번째 열쇠를 한국 기업이 준 겁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가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반도체 장비에 꼭 들어가는 희귀 광물입니다.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재료들이에요. 그 16%를 몽골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열었습니다. 히토류 포함 희소금속 35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지 인력까지 한국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센터입니다. 자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키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어보면 이마트 간판이 보입니다. 2016년 1호점으로 시작해서 2024년에 5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맘스터치도 2023년에 진출해서 1년 만에 12호점까지 늘어났습니다. 광산 계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몽골 자원을 캐가는 동안 한국은 동네 마트와 버거집으로 몽골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82% 대 3%라는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몽골이 수출하는 물건의 91%는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몽골 10명 중 8명 이상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조짜리 리튬 광구 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몽골에서는 세계 히토류 매장량 16%를 두고 한국과 공동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82%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이 뭔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대체 뭘 했을까요? 이제 두 나라의 방식이 왜 달라났는지를 봅니다. 중국과 한국 둘 다 중앙아시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단순히 한국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이 쓴 방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을 주고 떠나지 않는 원칙입니다. 중국 기업은 광산 계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 인부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 청년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청년이 10년 뒤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술은 낭습니다. 돈은 다 쓰면 사라지지만 기술은 그 나라 사람 손에 남아 세대를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이카가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로밋군의 전력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14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확장 사업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해준 그 마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더 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두샨베 지하철 사업입니다.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지하철을 놓는 계획인데요. 한국은 2022년에 MOU를 체결하고 2024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28년에서 2033년 사이 1단계 착공이 목표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문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계약서를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을 따지고 설계를 같이 하고 기술자가 현지에서 머무릅니다. 돈만 쓰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남기고 갑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고려인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모르는데요.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한국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려인들 기억하시나요? 1937년 스탈린이 강제로 쫓아낸 조선인 후손들. 그분들이 지금 55만 명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만 20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이분들은 9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오면서 현지 언어를 쓰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코이카가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고려인 3세 기술자들입니다. 한국어도 알고 현지 언어도 압니다. 현지 관료가 누구인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이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55만 명의 고려인이 9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국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네트워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역사가 만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 소비재로 들어간 문화입니다. 마지막 방식이 어쩌면 가장 영리합니다. 광산 계약이나 인프라 사업은 정부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빵집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들르는 카페는 다릅니다. 이마트는 2016년 몽골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2024년에는 5호점까지 생겼습니다. 현지 파트너인 알타이 그룹과 함께 운영합니다. 맘스터치는 2023년에 진출해서 2024년 기준 12호점까지 확장됐습니다. 파리바게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광산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은 동네 빵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기억될까요? 몽골 국민들이 매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맘스터치에서 밥을 먹고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협이나 부채가 아니라 일상의 편리함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82%라는 선호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국형이 되겠다는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일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이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돈으로 계약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마음을 샀습니다. 기술로, 사람으로, 동네 빵집으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2025년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왜 중국이 경악했는지 다음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걸 모르면 기회를 날릴 수 있어요. 2025년 서울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 펼쳐집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대표단이 같은 날, 같은 도시로 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가 창설됐습니다. 5개국이 한꺼번에 한국과 독자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외교부 공식 발표입니다. BBC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긴급 타전했습니다. 이 5개국은 대부분 상하이 협력기구, 줄여서 SCO 회원국입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중앙아시아 안보 경제 블록입니다. 중국이 설계하고 러시아가 지지하는 중앙아시아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이 블록 밖에서 독자적으로 한국과 집단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단일 강대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와 5개국이 집단으로 정상회의를 만든 사례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냥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올라선 순간입니다. 이 흐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어 3번째로 내놓은 독자 지역 외교 전략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중앙아시아를 독립된 외교 무대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2019년에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우방국도 아니고 경제 거대국도 아닌 한국에게 최상위 외교 등급을 부여한 겁니다. 정작 중국은 이게 왜 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이 지역에 1조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5개국이 중국이 아닌 한국 쪽으로 정상회의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힘으로 눌렀는데도 존경받지 못한 패배, 돈은 썼는데도 사랑받지 못한 패배. 이게 2025년 중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중국이 1조 달러를 썼는데 못 만든 것을 한국이 사람과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코이카 기술자들이 현지 청년에게 전력망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고려인 3세 엔지니어들이 두 나라 사이에서 신뢰의 다리를 놨습니다. 이마트 동네 매장이 15년 동안 중앙아시아 사람들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2025년 서울 정상회의라는 단 하나의 장면이 됐었습니다. 돈으로 계약을 사면 계약만 남습니다. 신뢰로 관계를 쌓으면 그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5개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통쾌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드 때를 기억하십니까? 2016년 한국이 미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전역에 퍼져 있던 롯데마트 매장이 통째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소비자 불매운동, 위생점검이라는 이름의 영업정지, 건물 앞 시위.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하나가 한 기업의 중국 사업 전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이 카자흐스탄 리튬 광구에 들어가고 중앙아 5개국과 정상회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앞마당에 한국이 들어온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채 재조정 조건을 다시 제시하거나 인프라 추가 투자로 5개국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냉각되는 순간 그 압박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가격 전쟁, 더 많은 보복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판을 단단히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카자흐스탄 리튬 광구 추정 사업 규모가 19조 원입니다. 몽골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를 가지고 있고 80여 종 광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 판이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타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장 다니는 직장인의 임금 협상 구조에도 결국 연결됩니다. 먼 나라 외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이겁니다. 자원 공급망을 어느 나라와 함께 가느냐가 내 생활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판이 유지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코이카 기술자들이 타지키스탄 오지 마을에 전기를 연결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현지 청년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10년을 기다린 것처럼 사람을 키운 나라만 진짜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고려인 후손들에게 했던 것처럼 90년을 기다린 신뢰가 지금 19조짜리 광구 계약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미 90년 전부터 쌓아왔다는 것. 1937년 사막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90년 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지금 19조짜리 미튬 계약과 5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운 결과입니다.